1974년 뉴욕, 상류층 자제들만 다니는 명문 달튼 스쿨. 이곳에 아주 기묘한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나이는 고작 21, 대학 졸업장도 교사 자격증도 없는 가짜. 하지만 월가의 거물들은 자신의 자제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밍크코트를 걸치고 금목걸이가 다 보이게 셔츠 단추를 배꼽까지 풀어 헤친 채 교단을 거닐었습니다.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든 건 그의 옷차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칠판에 적힌 수학 공식보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에게 더 자주, 더 끈적하게 머물렀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특정 소녀들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성적을 매기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파티에 기웃거리기도 했죠. 그에게 교실은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훗날 그가 만들게 될 끔찍한 제국의 예행 연습장이자 어린 사냥감들을 탐색하는 사냥터였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교단에서 가장 추악한 욕망을 배양했던 남자. 이 선생님의 이름은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그로부터 45년 뒤 2019년 8월 10일 새벽,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서 억만장자가 된 앱스타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가 사망하기 2주 전 공교롭게도 자살 방지 감시가 해제됐고 하필이면 그날 밤 동시에 잠들어버린 2명의 교도관, 그리고 우연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고장나버린 감방 앞 2대의 CCTV까지. 너무나 자귀적인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악마가 드디어 죽었다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착각이었죠. 만약 타살이라면 앱스타인을 죽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랬냐는 질문입니다. 앱스타인의 제국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무너질 모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의 방어막으로 지탱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블랙북이라는 비밀 장부로 권력자들의 과거를 볼모로 삼았고 월스트리트의 시스템으로 화려한 현재를 즐겼으며 실리콘밸리의 기술로 영원히 추적받지 않을 미래를 꿈꿨습니다. 오늘 블랙박스는 이 완벽한 설계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이 지금 우리 지갑 속에서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시계 바늘을 돌려 그의 왕국 플로리다 팜비치에 소재한 대저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파티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이 스스로 무장해제돼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거대한 인간 채집실이었죠. 앱스타인은 단순히 쾌락을 제공한 게 아니었는데요. 공범의식만큼 강한 연대감과 결속력을 키우는 요인은 없죠. 앱스타인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부터 월가의 거물들까지 그들은 이곳에서 권력과 인맥을 교류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치명적인 죄를 공유했습니다. 앱스타인은 약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수확하는 농부였던 셈이죠. 도널드 트럼프 역시 이 위험한 인맥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2002년 그는 잡지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어울리면 정말 재밌는 친구야. 나만큼이나 미녀를 좋아해. 그런데 앱스타인은 대체로 어린 쪽을 선호하더군. 당시엔 호탕한 농담으로 들렸던 이 말. 하지만 지금 다시 들으면 소름 끼치는 자백입니다. 트럼프가 무심코 내뱉은 어린 쪽이라는 단어 속엔 앱스타인의 끔찍한 취향이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확한 권력자들의 약점은 저택 곳곳에 숨겨진 렌즈를 통해 상품화됐고 곧이어 거대한 자본으로 치환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자본을 세탁하고 움직인 건 세계 최고의 은행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소녀들을 감금하고 전용기를 띄우는 이 거대한 인신매매 왕국을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현금이 필요합니다. 1달러의 수상한 자금도 잡아낸다는 미국의 최첨단 금융 시스템은 왜 앱스타인 앞에서만 로그아웃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은행 시스템 자체가 가장 강력한 공범이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월가의 황제 JP모건 체이스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10,000만 인출해도 국세청에 보고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앱스타인은 매달 수십만 달러, 15년 동안 무려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과 송금으로 빼내갔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인물, 당시 JP모건의 핵심 임원 제스 스테일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그는 앱스타인과 백설공주라는 암호가 적힌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은행 내부 컴플라이언스 팀이 이 계좌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윗선에서는 단 한마디로 묵살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VVIP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2025년 11월 20일 뉴욕타임즈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충격적인 진실을 보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경영진은 앱스타인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가 가져다줄 막대한 수수료를 포기하지 못해 고의적으로 감시망을 무력화시켰음이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앱스타인의 성범죄 네트워크를 리스크가 아닌 사업 기회로 분류해 관리해왔던 것. 악마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주를 모집하죠. JP모건은 수수료라는 이익을 배당받는 대신 소녀들의 비명에 귀를 닫아준 침묵의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더 이상 리스크를 감당 못한 은행이 그를 내치자 수학 천재였던 앱스타인은 직감합니다. 낡은 은행 시스템은 언제든 자신의 기록을 토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눈을 돌립니다. 까다로운 뉴욕의 은행가가 아닌 흔적 자체를 지워줄 실리콘밸리의 설계자들에게로 말이죠. 월가가 그의 과거를 세탁했다면 그의 미래는 실리콘밸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과의 연결고리가 주목받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앱스타인의 비공개 일정표에 따르면 그는 피터 틸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으며 틸은 단순 투자 논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단순 투자 관계 그 이상이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앱스타인이 암호화폐 산업의 초기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대 중반 무렵 앱스타인의 맨해튼 저택에서는 기묘한 회동이 열렸고 이 자리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훗날 테더를 만든 브록 피어스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이 가상자산 관련 논의를 나눈 정황이 드러난 것. 물론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하지만 이메일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됐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X와 레딧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앱스타인이 단순 투자자를 넘어 비트코인의 초기 설계에 관여했을지 모른다는 루머가 확산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루머가 최근 비트코인 투심에 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하죠. 그리고 앱스타인 사망 직후 제기된 이른바 데드맨 스위치설. 그가 사망하고 정확히 48시간 뒤 FBI가 그의 맨해튼 저택을 압수수색하며 금고를 뜯어내느라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고래 지갑 하나가 갑자기 깨어난 것. 비트코인 코드에는 엔락 타임이라는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정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주인조차 돈을 옮길 수 없게 만드는 디지털 시한 장치죠. 만약 앱스타인이 자신의 생존 신호를 갱신하지 않으면 이 잠금이 풀리고 자동으로 자산이 전송되도록 코딩해뒀다면 FBI조차 손대지 못한 그 48시간의 공백, 주인 잃은 코인이 블록체인의 궤적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진 그 순간은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프로그래밍된 탈출처럼 보였습니다. 영화 속의 악당은 처벌받고 세상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권선징악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엔딩 크레딧은 잔혹하리만큼 다르게 흘러갑니다.
모든 비밀을 쥐고 있던 앱스타인은 차가운 독방에서 입을 닫았지만 그의 파티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진짜 공범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백악관의 주인으로, 누군가는 실리콘밸리의 신으로, 또 누군가는 월가의 황제로 여전히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기억을 지웁니다. 어쩌면 앱스타인은 괴물의 본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거대한 포식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잘라내버린 역사상 가장 추하고 영악했던 괴물의 꼬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